안녕하세요. 요즘 장은 여전히 계속 좋죠. 회복 속도가 정말 상당합니다. 오늘은 주식의 가치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 가치 평가라는 것은 공식이 없죠. 기업과 산업의 특징, 각 회사가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해자나 브랜드 파워 같은 무형의 어떤 것에 따라 크게 바뀌는 부분이라 딱 공식같이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해볼 이야기는 가치 투자자라면 한 번은 시도해봤을 PBR 기준 투자, 그러니까 기업이 가진 자산의 평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 영업 활동을 만들어내는 것도 기업이 가진 자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서 이 자산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PBR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기업의 그 확장성과도 연결이 되는 이슈예요. 가치 투자, 기본적 투자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 보통 한 번씩 거쳐가는 단계가 저 PBR 투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PBR 투자에 대한 과거 성과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제레미 시겔의 책을 봐도 그렇고 한국에 적용해봐도 문병로의 매트릭 스튜디오라는 책에 나오듯이 성과가 굉장히 좋았죠. PBR이 낮다는 것은 주가가 순자산 가치 대비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싸다는 관점은 맞는 말이에요. PBR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PBR이 예전만큼 기업의 가치를 잘 나타내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면 PBR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야 돼요. 모두 알다시피 PBR은 주당 순자산 대비 주가가 몇 배인지 말해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PBR을 논할 때 반드시 기업의 자산 구조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산주 이야기할 때 PBR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한 기반을 자산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고요. 이 자산을 구성하기 위해 돈이 들어가는데 남의 돈을 끌어다가 쓴 것이 부채고 회사가 벌어서 쌓거나 주주들이 집어넣은 돈이 자본입니다. PBR은 이 자본 부분이랑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돈을 넣어서 자산을 쌓은 것이기 때문에 PBR은 자산과 연결이 결국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본 규모 대비 주가가 싸다는 것을 측정하는 데는 PBR이 정확하긴 해요, 표면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이 전통적인 가치 지표가 최근에는 기업의 가격이 싼지 비싼지를 측정할 때 잘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와이민이라는 필명으로 블로그 활동을 하시는 송선재 애널리스트가 그 브루스 그린월드의 인터뷰를 번역한 포스팅이 있었어요. 송선재 애널리스트 분은 이 100배 주식이라는 책을 번역한 분이기도 해요. 이거 책 굉장히 유명하고 좋은 책이죠. 브루스 그린월드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가치투자 이론 쪽에서 대가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가치투자가 최근에 잘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특히 저 PBR, 저 PER과 같은 초기 가치투자 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 경제가 제조업 기반에서 서비스업 중심 경제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듣고 계신 분들이 그 대부분 아마 바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왜 PBR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는지도 한 방에 쭉 연결돼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조금 전에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 보유한 기반이 자산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투자할 때 숫자로 볼 수 있는 자산에 대한 부분은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는데 재무제표를 직접 보시면 거의 대부분은 유형자산에 집중되어 있을 겁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고도의 발전을 이룬 지난 시간은 땅, 공장, 시설, 기계 같은 유형자산을 바탕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대형 제조업의 시대였습니다. 조선, 정유, 화학, 자동차, 건설, 철강 뭐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죠. 근데 최근에 이 중심축이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어요. 고도 성장을 반복하면서 국가 간 무역에 따르는 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던 시절과 달리 지금은 저성장 시대이고, 저성장 시대에서 자국 일자리와 산업을 지키기 위해 각국은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죠. 이런 높아진 무역 장벽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하게 물리적 교역이 필요하면서 거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들이겠죠. 17년부터 19년까지 이어졌던 미중 무역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증시에 큰 타격을 입은 것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맥락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시대에 어떤 회사가 생산하는 상품이 지리적으로 귀속되지도 않으면서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고 매출을 확장하는데 거대 제조업처럼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도 않는다면 성장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형성이 되겠죠, 그 회사에. 그런 회사들이 현재 크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플랫폼 기업, 서비스 제공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기업들은 영업 레버리지 관점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고 현금 창출력 면에서도 굉장히 이점을 보유하고 있죠. 이런 기업들이 꼭 그 테크나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라고 한정 지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물론 테크나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저런 특성을 좀 더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뒤에 예를 들겠지만 제조업 중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성장을 이어나가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유형 자산적 기반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수요와 공급 양측에서 일어나는 규모의 경제, 매출의 온라인 전환 능력, 제품 개발 능력, 트렌드를 읽는 능력, 플랫폼을 이용하는 유저 수, 브랜드, 편의성, 고객 충성도 같은 것, 다시 말하면 무형자산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어요. PBR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이유는 이런 무형자산이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무형자산 대부분은 회사의 영업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회사의 확장성에 결정적인 변동 요인이 되지만, 대부분 비용으로 처리가 돼버려요. 제품 개발비, 인건비, 연구비 이런 것들 대부분 판관비로 처리가 되죠. 아주 간단한 예로 A사라는 유업체를 하나 볼게요. 이 회사는 2019년에 8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뽑아내고 있으면서 우유 외에 컵 커피, 성인용 단백질 보충제, 유기농 유제품 등에서 시장 지배력이 매우 높은 제품을 포트폴리오에 보유하고 있어요. 제품 포트폴리오에. 그리고 이 회사의 경쟁사가 비도덕적인 행위로 불매 운동이 굉장히 자주 벌어지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 회사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정도 경영을 하고 있으면서 적자를 감수하고 희귀병 어린이들을 위해 특수 분유도 계속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고객 충성도나 브랜드 이미지가 매년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팬데믹을 계기로 제품 매출 기반을 비용이 덜 드는 온라인 쪽으로 잘 옮기고 있는 것 같아요. 특정 키워드로 트래픽 트렌드를 검색해 보면 올해 굉장히 검색량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회사는 이런 영업적 무형의 해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2019년 말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를 보시면 이 회사가 가진 6,700억 원의 자산 총계 가운데 무형자산 규모는 82억 원에 불과해요. 지금 이 회사 PBR이 1.6배 정도 되고, 한국 증시에서 PBR 기준으로 보면 PBR이 낮다고 할 수 없겠지만, 과연 이 회사가 가진 무형자산 가치가 82억 원에 불과한 것인지, 그래서 PBR로 보면 비싸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냥 무형자산에 대한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이 회사가 싸니까 사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과거에는 영업이익을 뽑아내는 기반이 유형자산이었어요. 토지 위에 공장을 짓고 기계와 설비를 들여놓고 거기서 인력과 원료를 투입해 상품을 뽑아냈어요. 누가 더 큰 설비로 대량의 제품을 찍어내면서 규모의 경제를 뽑아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활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성장을 뽑아내는 요소가 조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비나 토지 같은 표면적 숫자보다는 무형자산적인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PBR 숫자 자체에 맹목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조금 더 넓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떤 특정 산업이 경쟁력을 잃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앞서 말한 것 같이 유제품이라는 전통적인 산업 안에서도 충분히 이질적인 특징을 보이는 기업이 나올 수 있고요. 자동차 부분을 보더라도 테슬라 같은 기업이 나올 수 있죠. 산업이라는 틀보다 각 기업이 이런 무형적인 것들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 것을 봐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 투자가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전에 한국 주식시장에서 저퍼 혁명이 일어날 때 투자를 했던 가치투자 1세대들은 그냥 저퍼, PBR만 놓고 투자를 했어도 수익이 괜찮게 뽑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말이 있죠. 저는 이런 변화가 가치지표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다기보다는 가치지표의 근간을 이루는 재무제표에 나오지 않는 특성들이 더 많아진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런 특성들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기업의 가치평가를 더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런 특성들은 전부 기업의 확장성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형자산이 기업의 확장성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쉽고 극단적인 예를 두 가지만 들어볼게요. 먼저 누구나 아는 제약사의 예입니다. 몇몇 비정상적이고 입만 열면 구라인 입벌구 바이오 제약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에 투입되는 연구 개발비를 비용 처리해요. 제약사에게 약의 개발은 기업 본연의 경쟁력과 연결되는 부분이라 굉장히 중요한 무형자산이지만 대부분 개발비로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자산 부분에서는 이를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지금 보여드리는 회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제약사예요. 연구 개발비도 매년 매출의 10% 가깝게 집행하고 있고요. 근데 재무제표에 자산이 8천억인데 무형자산 규모는 159억밖에 없어요. 두 번째 예는 유튜브입니다. 이거 지금 보는 유튜브가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좀 계세요.
다른 동영상 플랫폼을 보시면 유튜브처럼 시청자층이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깔려 있고 심지어 영상 주제와 카테고리도 이렇게 다양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과 그 규모 때문에 광고주들이 유튜브라고 하면 더 좋은 자리에, 더 좋은 영상에, 더 적합한 검색어, 더 적합한 위치에 자기 광고를 넣고 싶어서 막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이고요. 크리에이터들도 구독자와 조회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보는 시청자들 또한 이렇게 좋은 영상들이 집중되어 있는 유튜브에 지속적으로 유입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유튜브가 가진 무형의 자산이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극단적인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지만 가치평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무형적인 것이죠.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재무제표에 무형자산이 많은 기업이 좋은 것이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안타깝지만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제가 앞서 정상적인 기업은 무형자산을 쌓기 위해 들어간 돈 대부분을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M&A로 인한 무형자산이 아니면 대부분 기업이 비용 처리를 하고 있어요. 보수적인 회계 처리를 위해서 그런 것인데요. 영업권이나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잔뜩 쌓고 있으면 당장 비용은 줄어들어서 수익성은 좋아지겠지만 영업 환경이 바뀌어서 그 쌓아놓은 영업권이나 개발비가 쓸모없게 되었을 때 대규모 상각 처리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몇몇 바이오 기업들에서 말도 안 되는 손실이 막 터져 나오는 것을 봤잖아요. 이게 영업에서 까먹는 돈이 아니고 대부분 상각 처리로 인한 폭탄 손실이에요.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결론은 어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특히 자산 부분을 평가할 때는 보이는 부분만 놓고 평가하는 것은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기업이 저 PBR 중심으로 표면적으로만 보면 쌀지는 몰라도 단순히 하청 기업이라 무형자산은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원청 기업이 영업 환경 변화에 따라 전략을 바꾸면 기업 존립 자체가 위험해지는 기업이라면 PBR이 낮다고 그냥 싸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기업이 가진 무형의 것, 특히 기업의 확장성과 기업의 시장에서의 위치 자체를 공고히 해주는 무형의 특성을 반영해서 가치평가를 하고,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때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후장대 산업이라고 해도 저런 무형의 가치를 가진 기업은 살아남아서 성장할 것이고, 아무리 서비스 기업이라고 해도 저런 무형의 가치가 빈약하면 살아남지 못하겠죠. 디드로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 드니 디드로가 한 번은 친구에게 고급 실내 가운을 선물 받았는데, 이 가운을 집에서 입고 보니까 자기 서재 가구들이 너무 낡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가운에 맞춰서 서재 내 가구들을 전부 고급으로 싹 바꾸게 된 것에서 유래가 된 효과입니다. 한 가지 물건을 바꾸면 다른 물건들도 그것과 어울리는 것으로 교체하는 현상을 말하거든요. 투자도 똑같습니다. 한번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기존에 내가 했었던 좋지 않은 습관이나 피상적이고 아주 표면적으로만 했던 그 기업 평가나 주식 분석 같은 거를 하나하나 전부 바꾸게 돼요. 자산에 있어서 오늘 이야기한 무형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이런 디드로 효과의 출발점이 될 수 있겠죠. 투자에 있어서. 어떤 분에게는 오늘 이야기가 하나만한 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뭘 어쩌란 건데, 그래서 뭘 사야 되는 건데 라고 반문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딱 그 결론은 떨어지지 않지만 지금 시대에 투자를 해야 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았지만 같이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것은 좀 장기로 갈수록, 투자 지평이 더 장기로 늘어질수록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